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회 KRIGF의 세션, 유스 세션입니다. 제목은 AI 거버넌스의 이슈와 한국의 대응 방안이고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유인태 단국대학교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제인데요. 네 가지 주제를 발표자를 3명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3명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새삼스럽긴 하지만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를 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그 세션이 1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자분들에게는 한 사람당 한 15분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토론자분들께는 자유롭게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고 또 이 발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학부에서 아직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오늘 아마 이 회의를 위해서 지금 머리가 이제 여기 있으면 평균 기준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자분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자유롭게 이제 시간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 또 사회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제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요, 단국대학교 모두가 이제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인데 황동준 학생이 있고요, 제 왼편으로. 그 다음에 제 오른편으로 김현주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쪽 끝편으로는 이주원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분께서는 굳이 일어서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잠깐 소개를 이제 여기 적힌 대로 말씀만 드리면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오신 이상직 변호사님께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원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발표로 들어가서 아주 중요하고도 뜨거운 논쟁, 이고 또 이슈인 사회 이슈인 AI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순서는 이제 황동준 학생이고, 제가 한 1, 2분 남으면 손가락으로 사인을 할게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잘 맞춰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황동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와 데이터 간 연계성에서의 편향성 문제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를 맡은 황동준이고요. 투명성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현재 국제사회 혹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 AI라는 기술적인 활용과 또 데이터를 활용한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들,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토대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해당 발표를 준비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3부로 이어지지만 현재 GPAI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4가지의 워킹그룹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책임 있는 AI 워킹그룹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차원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각 국가별로 어떠한 해당 이슈의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응 방안을 하고 있는가, 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AI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GPAI는 2020년도에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이제 마련한 기구고요. 일단 목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 기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차원, 또 기술적인 차원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발전된 수준이 있지만은 그게 실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괴리 혹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조금 더 줄이고자 국제사회에서 공통된
어떤 지향점 혹은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뭉친 단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목적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국제 협력이 용이하게끔 그에 대한 각 국가별로 혹은 워킹 그룹별로 논의가 지속되고 또 GPAI 같은 경우는 행위자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를 포함한 또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학계라든지 또 시민사회까지 포괄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그런 총망라한 지식적인 틀 혹은 같이 해야 될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책임 있는 AI와 또 데이터 거버넌스 워킹 그룹의 연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AI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점차 발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GPAI 내 워킹 그룹 중 하나인 책임성 있는 AI 부분에서 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고 국가별로 굉장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차원은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워킹 그룹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과 또 데이터 차원은 굉장히 상호 연계적인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국제 그룹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항하는 방향성 자체도 이 두 부분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돼야 될 공통점 혹은 연계성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린 책임 있는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책임 있는 AI 같은 경우는 AI를 개발하는 혹은 코딩화하는 작업적인 측면, 또 이를 활용하는 기술적인 측면, 응용되는 측면까지 있었을 때 이 워킹 그룹 내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보화적인 문제 측면은 살짝 배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 제 기능을 다할지 또 어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합의된 일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좀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혹은 데이터를 응용하는 과정, 이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합의를 또 국제적인 지향점을 합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차원이라서 저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좀 착안해서 뒤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왜 함께 합쳤냐라고 물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표 때문인데요. 이 OECD에서 제공하는 표입니다. 일단은 다른 부분보다도 상단에 있는 두 줄을 먼저 집중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OECD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취합해 보니까 일단은 과거에는 항상 데이터 부분은 강조가 되었지만 최근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AI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슈가 굉장히 중요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AI와 데이터 차원을 더 이상 따로 구분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 공통되게 나타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싶어서 해당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다음과 같은 표를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것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냐에 대한 기술적인 차원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다 전문 지식이 있으시다 보니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AI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마련을 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AI가 발전돼가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AI와 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서 문제점을 저희가 조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AI 차원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했을 때 그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 있을 경우 혹은 모집단 자체가 데이터가 또 그것을 대표성이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의 차원에서 AI가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 약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지적하면서 이런 AI 그룹과 또 데이터 거버넌스 그룹 간의 공통된 문제, 편향된 데이터의 문제, 또 AI가 이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는 이제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조금 갖고 왔습니다.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성과 AI 시스템 내에 있는 그런 경향성 같은 부분은 합습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편향된다고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편향된 결과물을 도출해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의 기술적인 부분만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이를 활용을 해서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AI와 또 데이터 간의 그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결과값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당 정책을 발현한다든지 혹은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구한다든지 굉장히 편향된 결과가 있고 이것이 곧 인류에게도 좀 위험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투입 산출 모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요구와 지지를 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산출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정치를 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재반복 혹은 피드백, 환류라는 단어를 쓰면 다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 이러한 데이비드 이스턴이 제기한 투입 산출 모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지와 그러한 욕망, 열망 자체가 학습된 데이터가 아니라 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편향된 데이터 가지고 정치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 혹은 경제적인 부분의 효율성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어서 해당 부분 AI 이슈와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AI 데이터와의 이런 밀접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데이터 활용 차원, 기술적인 차원에서 편향된 데이터가 있으면 어찌할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또 AI 알고리즘 차원과 데이터의 편향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가 지금 발표부터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 사례를 봤을 때 편향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요. 뒤에는 조금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혹은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BBC 뉴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알고리즘 또 데이터화를 통해서 채용 과정에서 도입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성중립성을 해치는 결과값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기사가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 기술적인 차원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상대적으로 남성 기술자들이 많았고 이 남성 기술자들이 당연히 모집단이 크니까 합격률도 많았기 때문에 AI가 그것을 당연히 남자 기술자가 더 우위하다라고 오판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중립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노블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검색 엔진에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내재돼 있다라는 사례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는데 이것도 AI가 자꾸 장난치는 건지 제가 안 눌렀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봤을 때 일단 데이터 수집의 편향으로 인해서 과소대표 혹은 과대대표가 발생이 되고 기업적인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이윤이나 효율성 측면까지도 결부가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수자나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정책적인 방향성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I와 데이터를 좀 합쳐서 이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다른 사례도 가져왔지만 미국 내 인식적인 알고리즘과 인종, 지역에 관한 범죄율과 경찰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이 편향된 데이터, 경찰이 많이 가니까 범죄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오해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이 결부되면서 굉장한 오판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 AI의 데이터에 있어서 이런 편향적인 사례 혹은 편향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또 이렇게 편향된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업적인 측면이지만 실제 유엔이나 다른 어떤 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엔 극빈 및 인권 특별보고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디지털화된 복지 국가가 취약한 계층 혹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고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서 애초에 디지털화된 그런 복지 국가 차원에서 편향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성이 지속된다면
본질적으로 복지 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장애물만 점차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런 악영향이 끼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제거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AI가 특히 이 월 수입, 주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 오판을 해버려서 이 시스템 상으로 해서 호주의 취약계층에게 약 50만 명에게 오발송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 채무통지서라는 것이 오발송이 된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기술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혹은 국제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위험성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GPAI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 권고사항의 틀을 한 10가지 정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 주장은 여기서 이제 투명성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 투명성이 이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틀입니다. GPAI의 정책적 권고사항은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데이터 관행 및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밑에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AI가 입력되는 그런 코딩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 수집 과정과 이를 사용 혹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왜 사용하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개인과 커뮤니티에게. 여기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의 좀 오류가 있었지만 그것을 한 집단으로 볼 수 있겠고 기업으로도 볼 수 있다는 차원인 점 양해해 주시면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것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의 편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좀 의구심이 들긴 할 텐데요. 일단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일단 데이터 도출 방식과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에까지의 모든 부분을 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제고를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영향까지 어떠한 영향이 끼칠 것인가까지도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GPAI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투명성의 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성 또 투명성이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설명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현행 체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설명 가능하다는 건 어떠한 데이터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응용했는지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가 설명 가능성의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걸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즉 법제화를 통해서 이를 강력하게 규제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13조에서 15조까지만 뽑아왔는데요. 일단 알고리즘에 의해 행해진 결정에 대한 질문 및 반박이 가능해야 되고 데이터와 다루는 사람 혹은 개인에게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알려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 쉬운 의사소통도 요구해야 된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즉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제적인 경향성 혹은 선두적인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가해지는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게도 행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사례만 갖고 왔습니다. 일단 구글과 아마존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 GDPR에 대해서 구글과 아마존의 기업적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유럽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법제화에 대한 부분에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제가 법제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법제화 부분 말고 이제 민간 부분의 차원과 결부된 그런 노력들이 좀 해결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개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정책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행위자인 우리 국민 혹은 시민 한 사람이 이에 대한 인지도나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요구 자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그런 교육 자체가 미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영국은 오프컴이라는 기관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해 당사자와 대중, 민간 부분이 모두 참여해서 이를 대중에게 교육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컴 기관 자체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BBC 방송과의 협업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냥 일반 대중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혹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제화에 대한 부분, 또 민간 영역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이드라인, 권고사항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권고안이나 이러한 법제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또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의 이러한 코드나 알고리즘 자체, 데이터 수집 과정 자체도 기업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 혹은 투명화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이 두 가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이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법제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한국적인 차원에서 응용하고 이러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한국이 최근 들어서 좀 인식을 했는지 우리 정부가 이제 방통위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라는 것을 법제화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아직 그 성격과 역할, 목표, 목적 등 정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고 따라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인 법제화 부분과 또 민간 리터러시 교육을 해당 기관에서 맡아서 좀 도모를 하고 교육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 글로벌한 데이터 문제와 또 AI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방법은 같은 경우는 뭐 EBS나 공영방송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노력들이 좀 GPAI의 정책적 공고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그래도 대략적으로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동준 학생의 발표를 대략적으로만 요약을 하자면 이제 AI에 있어서 대단히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컴퓨팅 파워, 또 하나는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 처리, 생산, 재생산해낼 수 있는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명령어들의 블록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황동준 학생이 얘기했던 것들이 재미있는데 데이터의 처리에 관해서는 유럽의 GDPR 같은 것들을 하나의 예로 가져왔었고 또 알고리즘이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데이터가 편향됐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좀 이따 토론자분들께서도 재밌는 예들을 얘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사회와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인종, 나이, 성별에 따라서 데이터가 만약에 편향적으로 피드백, 환류, 되먹임이 됐을 경우는 알고리즘의 처리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범죄 현장에 백인과 흑인이 서 있는데 어느 쪽으로 AI가 범죄자로서 규정할 확률이 높으냐, 뭐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AI가 처리하고 AI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고 있는데 사고 현장에서 어느 쪽인가를 덮쳐야 되는데 어느 쪽을 덮칠 것인가. 노인과 만약에 젊은이들이 있을 경우는 AI가 어느 쪽으로 판단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노인을 덮치기로 판단한다라는 식으로 할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이 대신에. 그다음에 성별 차원에서도 직장에서도 AI가 퍼포먼스를 성과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여부, 종류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남성을 여성보다 더 좋은 평가를 매긴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단순한 예에 불과할 수 있지만은 뭐 아무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리가 의도치 않은 차별성을 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황동준 학생의 처방은
어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만드는 회사들에게 투명성의 윤리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되먹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나갈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일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해 논의를 더 할 수 있다면은, 왜 그러면 기업들은 그런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투명적이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제도나 법 제도의 미비 때문인 그런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법자들에게 좀 더 푸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 비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를 잘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 또 논의들, 토론들도 더 앞으로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학생, 또 김현주 학생이 또 어떤 재밌는 얘기들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주입니다. GPA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GPAI는 글로벌 인공지능 협의체로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개발과 사용을 지표로 삼는 국제적인 다자간의 이니셔티브입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AI 관련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GPAI는 산하에 책임성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일자리의 미래, 혁신과 상업화라는 4가지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일자리의 미래라는 워킹그룹의 관점에서 AI 거버넌스 이슈와 한국의 대응 방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의 미래라는 워킹그룹은 일자리에서 AI를 활용하여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일자리의 미래 워킹그룹에서는 지난 2021년 직장에서의 AI 플랫폼과 공정근로를 위한 AI라는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장에서의 AI에 관한 관측 플랫폼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AI의 역량을 포착하여 사용 사례로 카탈로그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심층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근로를 위한 AI의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AI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권자를 위한 권장사항 개발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공정윤리 AI 원칙 그리고 정책 및 벤치마크를 검토하고 종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미래 작업반은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의 배치가 근로자와 작업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근로자와 고용주가 작업의 미래를 더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비판적인 기술 분석을 수행합니다. 둘째, AI가 직장에서 어떻게 근로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고용주와 근로자가 어떻게 업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업의 질, 포괄성, 건강과 안전이 어떻게 보존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인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중점을 둡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 미래 인력 양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AI 선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사진은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AI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영국 토터스 인텔리전스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지수입니다. 올해 6월 28일 기준으로 종합순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뒤이어 영국 등의 국가들이 뒤따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영국과 같은 AI 주요국의 인재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의 현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AI 미래를 위한 준비, AI 자동화 그리고 경제, 백악관 AI 정상회의, 미국 AI 이니셔티브 등을 발표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교육으로서 스템 교육 강화, 초중고 및 대학 교육 강화 및 장학금 지원, AI 관련 직업 교육, 민관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의 투자 등을 제시했습니다. AI 인재 정책을 요약해보면 미국은 민간 주도로 AI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 등의 공공 영역에서는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현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AI 3년 액션 플랜, 차세대 AI 발전 계획, 대학 AI 국제 양성 계획, 차세대 AI 발전 보고서 2019 등을 발표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로서 보편교육 강화와 대학교육 강화, 글로벌 AI 인재 영입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인재 정책을 요약해보면 중국은 정부가 강력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현황입니다. 영국의 경우 영국 AI 산업 발전, 산업 전략 AI 분야 합의안, 영국의 AI 준비, 의지, 가능성 등을 발표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로는 정부 산업계 협력과 AI 석박사 과정 개설 등을 통한 고급 인재 양성, 산업계의 투자 확대, 사회인 재교육, 글로벌 AI 인재 영입을 제시했습니다. AI 인재 정책을 요약해보면 영국은 정부 산업계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과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새 AI 주요국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요 국가별 인공지능 인력 양성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5가지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새 주요국들은 모두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정책의 후속 세부 계획을 발표하거나 타 정책에도 기존 인력 양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AI 인력 양성 정책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존 AI 인력 양성 정책의 후속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고 영국은 산업 전략의 17년 정부 AI 권고안의 인력 양성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고급 인재 양성과 확보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새 주요국은 AI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의 역할, 특히 석박사급 인력 양성과 함께 글로벌 고급 인재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AI 석박사 과정을 신설, 확대, 그리고 지원 강화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원, 연구비 중점 배분, 해외 연수 지원, 인턴십 확대 등의 형태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및 정착 지원, 글로벌 수준의 대우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로 산업계의 협력 강화입니다. 주요국들은 AI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학원생 지원과 커리큘럼 개발, 인턴십, 스템 교육 매칭 펀드, 인재 채용 등 국가별로 형태는 다양하지만 기업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넷째로는 기초교육 강화입니다. 주요국들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 단계부터 AI를 교육하거나 AI 기초지식 함양을 위한 스템 교육 분야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교육 확대입니다. 주요국들은 일반 국민, 사회인, AI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AI 관련 보편적 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의 AI 수용성 향상을 모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비화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온라인 강의 개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AI 활용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요국의 시사점으로 처음 언급했던 정책의 일관성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R&D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 등의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공통되고 일관된 AI 인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 AI 인력이 수준에 관계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기업들도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주최로 열린 민관협력 디지털 인재 양성 선포식 및 현장 관담회에 참여한 관련 기업인들은 인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실함을 쏟아냈으며 인재에 대한 현장의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양성 정책의 특성상 양성된 인력이 기업에 투입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I 주요 선도국들의 정책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장기적 AI 인력 양성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AI 선도국들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좋은 선례로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요 국가별 인공지능 인력 양성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상관학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AI 인재의 양성 그리고 지원이 중요합니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과 함께 학부의 AI 교육체계 개발과 기존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수준별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인턴십 등 교육 분야와 장학금 연구 및 채용 등 지원 분야의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AI 분야 계약학과의 확대 역시 실무형 인재 양성에 필요합니다. 기업이 대학을 소유한 경우,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성균관대의 경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개설하여 해당 학과의 학생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인재로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학과의 취업 연계 시스템은 반도체 분야에 국한되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AI 분야의 계약학과도 신설되고 있지만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고급 AI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컴퓨터 공학 등 기초과학과 연관 학문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초기 교육 단계에서부터 AI 및 스템 교육 투자를 통해 데이터 과학 및 컴퓨팅적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시행된 스팀 교육, 2018년에 시행된 SW 의무 교육 등 AI 관련 기초 교육을 도입하였지만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스템 교육을 교육 전반에 활용하거나 중국처럼 유치원부터 AI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개발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AI 기초교육 기반 확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AI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 등 산업 육성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선도국들은 공통적으로 육성 정책과 규제 개선을 통해 AI가 타 산업에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자국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AI 활성화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의 부처들을 통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기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하게 된다면 AI 인재 선두국가의 입지를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AI 기술의 AI의 중요성이 각 국가들마다 크게 인지가 되고 있고 따라서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아마 이 세션에 관심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AI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려는 것이 현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 강국들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이 한국 포함해서 국가 전략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인재 양성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주 학생이 잘 발표를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술에 있어서의 인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실상은 AI 인재 양성이 모자라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이었고요. 김현주 학생에 의한 그런 것들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다급한 현실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인재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고 혹은 다른 나라부터 뺏어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제안들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AI 관련된 인재 양성에 있어서 김현주 학생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재밌는 부분을 많이 집어주긴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AI는 보통 우리가 스템 얘기하듯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래서 매스매틱스 얘기하듯이 공학, 이공학 관련된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정외과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편향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윤리, 사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학도들은 아마도 이제 그 안에 세부 기계적인 메커니즘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느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사회과학도라든가 철학 또 인문학 하시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해안들이나 지식들, 지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템 분야에서의 강조뿐만 아니라 어떤 인문학이나 사회학도 역시 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학생으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학생. 예. 네, 그럼 세 번째 이제 혁신과 상업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소개된 GPAI의 4가지 워킹그룹 중에 혁신과 상업화 워킹그룹은 AI의 연구 개발과 혁신에 관한 국제 협력을 유도하고 연구 결과의 상업화를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워킹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주로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 이런 논의들은 특히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국가노동력의 80%를 고용하는 데 비해서 AI 도입을 위한 인프라나 기술 등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각국 정부들 역시 정책을 통한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창출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주요국 정부들의 정책을 보면 이러한 GPAI의 권고와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AI의 혁신과 상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들 중에 주요국 정부들이 어떤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의 혁신과 상업화는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AI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글로벌 시장 기관들은 AI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과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2030년까지 AI가 전 세계적으로 약 13조 달러, 연간 1.2%의 GDP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분석했고, 엑센추어는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AI가 노동 생산성을 40% 향상시킬 수 있으며 총 부가가치 성장률을 2배가량 늘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각국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AI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 여러 측정 도구들에서 주요국으로 분류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들 중에 미국, 영국, 중국, EU 그리고 한국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 보고서에서 AI의 투자, 정부의 도입, 그리고 어떤 AI 데이터 구축, 인력 개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안들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에는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통해서 AI의 촉진을 법제화하고 각 정부 부처의 협업이나 민간의 참여, 그리고 어떤 연방기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가연구소의 컴퓨팅 자원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차원에서의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국가 AI R&D 전략 계획에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그런 인간과 AI 간의 협업 방법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확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국립과학재단과 관련 부처가 미국 전역에 설립하고 있는 국립 AI 연구소는 주요 IT 기업 그리고 정부 부처들과 협력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관련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 국방, 교통, 기상과 같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AI R&D와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AI 산업과 연구 개발을 주로 민간에서 주도를 하되, 정부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민간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디지털 전략 2017에서 AI 산업계를 위한 지원 환경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AI 산업 검토 보고서에서 데이터의 접근성, 인재 공급, AI 연구와 활용과 같은 분야의 정책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2018년 AI 섹터 딜에서는 연구 개발이나 인력의 양성, 인프라, 혁신 기업 등의 민관 합동으로 10억 파운드가량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AI 전략에서는 AI 전체적인 생태계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도입의 확대, 수출 확대와 같이 경제 성장을 위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또 AI 규제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데이터 전략에서는 경제 전반과 공공 부분에서의 데이터 활용 방안들을 제시했고 또 2022년에는 어떤 슈퍼컴퓨터의 도입 그리고 자체적인 그런 대형 언어 모델인 브릿지PT의 구축 등 컴퓨팅 자원에 총 9억 파운드를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AI의 그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이루어졌고 또 어떤 AI 기술의 상업화를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네트워킹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AI의 경제적인 효과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런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많은 그런 금액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볍고 친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에서 중장기적인 목표와 중점 임무 등을 제시했고 3년 행동 계획에서는 그런 어떤 스마트 제품의 육성, 기술의 상용화, 또 어떤 플랫폼의 지원, 제조업의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그런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은 15대 플랫폼 분야의 각각의 선도 기업을 선정해서 각 분야의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개해 관련 산업 그리고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에 대응을 해서 반도체 자급을 위한 투자를 하거나 또 스마트 기기, 사물 인터넷 기기 등 하드웨어 산업에 대한 그런 촉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있고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를 위한 AI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AI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또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과 21년에 발표된 AI 합동 계획에서는 자금 지원, 또 데이터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실험 시설을 확보해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인공지능 백서에서는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의 육성, 민관 협력,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 등의 그런 구축을 제시를 했고 유럽 데이터 전략에서는 유럽 단일 데이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그런 원자재의 수급과 그런 유럽의 원자재 얼라이언스 결성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고 또 EU 반도체법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그런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법안을 발표하는 등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고 또 AI 온 디맨드 플랫폼의 경우에서는 기업과 연구소, 대학 간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U 같은 경우는 법안의 제정이나 각종 법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분야에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점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원자재 같은 핵심 기술과 자원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책이나 데이터 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럽 전체의 통합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제 2018년에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 자원을 중소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고 또 AI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솔루션 개발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등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인공지능 R&D 전략에서는 공공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확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 또 어떤 데이터나 그런 연구 결과물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등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 또 어떤 스마트 공장의 확대,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지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또 공공 영역의 AI 도입을 위한 수요를 창출한다든지 또 국산 반도체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든지 혹은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범용 AI의 개발, 연구센터의 구축, 법과 제도의 정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그런 산업 고도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주로 정부 주도로 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나 AI 허브와 같은 데이터 부문에 대한 정책이 많이 시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주요국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수정하고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와 대학, 산업 간의 연계 등을 통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공공 부문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민간 부문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슈퍼컴퓨터 등의 컴퓨팅 자원의 구축과 활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를 연구와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AI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이 기존의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각종 펀드나 금융기관, 보조금 등을 통해서 AI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정책들도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공공 프로젝트를 통한 어떤 조달이나 연구소, 허브 등을 통해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의 대응 방안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의 유지를 위해서 몇 가지 부문에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한국은 많은 투자를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공공 분야의 데이터 구축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실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간 데이터의 거래 시장 활성화 같은 그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2023년에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AI의 그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시장 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성공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런 등장은 부족합니다. 또 국내 AI 기업 대상의 투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정부 주도 정책에서 민간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또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AI 도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 간의 연계나 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연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논문 수나 인용 수와 같은 연구 역량 지표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점하고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의 고급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이런 연구와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에 연구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23년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으로 나타날 것인지 또 산업과 연구기관과 얼마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 등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국산 반도체를 통해 만들겠다 정도의 계획 외에는 사실 크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중국 같은 경우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기존에 있는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대기업들과 연구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우리의 강세가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AI 산업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늦은 상황입니다. 계획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은 많이 발표되었지만 법제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하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특성상 보다 신속한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존에 발표된 계획과 진행 중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부족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인공지능 혁신과 상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원 학생 발표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AI의 산업, 경제에서의 함의, 문제점, 현황 파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었고요. 각 나라 특히 주요국의 정책이 지금 산업 분야에 있어서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잘 중요한 요점들을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나라들이 특히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최첨단 기술, 신흥 핵심 기술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소위 뉴 인더스트리얼 policy, 신산업 정책이라고 불려지는 요새 시대의 산업 정책은 기존의 이제 80년대, 90년대의 산업 정책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주원 학생이 잘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당 영역에 있어서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진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국가가 국가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민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룰 수밖에 없는 신기술의 특성이 있다. 기술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 행위자로만으로는 파악하거나 되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대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들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코디네이팅 바디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주요국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당 영역에서 AI 영역에서 산업 진흥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기술 개발 및 또 산업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관료들에게나 일반 우리 학생이나 학자들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동시에 이제 그들의 정책을 그대로 따올 수 없는 한국만의 맥락, 문화도 잘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한국적인 맥락은 무엇인가, 한국적인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은 외국의 산업 정책들을 잘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우리나라의 역량에 맞고 우리나라의 자원에 맞는 산업 정책들을 잘 수립해 나갔을 때 어떤 지금 AI를 둘러싼 AI에 국한되지 않지만은 AI를 둘러싼 각 나라들의 디지털 패권 경쟁, 우리나라 이제 경쟁에 있어서 국제 경쟁 가운데서 생존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술 선진국으로서 또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발표자들 잘 발표를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아까 토론자분들께 자유롭게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 또 관리하는 것이 사회자의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라 저희가 이제 50분까지인데 대략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마 정말로 해주실 말씀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한 10분에서 뭐 한 많아도 한 15분 정도만 사용해 주시고 시간을 약간 초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온라인 생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10분 정도 혹은 좀 더 이렇게 하신다면 15분 정도까지만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순서상 아까 교수님부터 먼저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원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그 인터넷이 동작하도록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제 뭐 저희 컴퓨터 과학 분야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거는 오늘 아침에 그 개회식 때 참여해서 인사 말씀하신 그 키가의 이동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멀티 스테이크 홀더 다중 이해 관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유인태 교수님하고 우리 이 세 분의 학생들에게 그동안 많은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또 저도 처음 들었던 GP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토론을 제가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저의 좀 생각을 보태고 싶은 거 그런 코멘트를 하는 그런 수준에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그 발표한 내용 중에 GPAI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것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 활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년도에 12월 달에 발표가 났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이 5분 정도가 발표가 됐고, 이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임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1기 위원들 5분이 교체가 돼서 현재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전문가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국내 교수님들로 되어 있는데 3분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마침 제가 아는 그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님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 달에 2기 위원들이 배정이 됐고 추천이 됐고 이 GPAI의 참여국이 처음에 15개국이 있다가 지금 20몇 개국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국의 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이었는데 이제 3명으로 줄었다. 예,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왜 이 워킹 그룹에는 대표가 없을까 그런 궁금했는데, 지금 4개 워킹 그룹 중에 이제 우리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은 3군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오늘 준비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 그 우리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와서 좀 더 코멘트해 주시고 그간의 활동 내역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명주 교수님한테 좀 더 얘기를 들은 바로는 지난 3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주로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매년 12월 달에 그 글로벌 서밋으로 해서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이시는데, 올해는 보니까 인도 델리에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자료는 그러면 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 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일단은 자기들은 보고서를 써서 사무관님한테 제출한다고 합니다. 정통부의 사무관님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고, 자기를 지원하는 기관은 키스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전문가분들마다 좀 지원하는 부서가 좀 다른 것, 공공기관이 다른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키사에서도 누군가를 지원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1기들이 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활동을 하고 나온 무슨 자료들이 온라인 상에 좀 발표가 된 게 있는가 봤더니 딱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키스디에서 대표로 활동하셨던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국가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이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인사하신 분들 중에 정통부 과장님, 무슨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자기한테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를 받아서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래서 그 GPAI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좀 궁금해서 이제 김명주 교수한테 들은 거를 또 좀 전해드리면, 지난 5월 달에 일본에서 그 G7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AI 규제 방안으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가시화하겠다, 그런 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실무 국제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GPAI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또 추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니까 더 자기 추천 전문가, 그런 형식으로
더 추가로 공채가 되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2명이 추천이 됐는데 아직은 뭐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제에서 보았듯이 이제 GPI 아까 AI가 4개 워킹 그룹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토론할 부분이 우리 황동준 학생이 발표한 그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워킹 그룹에서의 활동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의 워킹 그룹의 과업의 범위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의 책임성 있는 개발, 활용, 도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대개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경고성,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과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뭐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데이터의 접근, 데이터의 공유,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평가하는 것이 과업의 범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동준 학생이 이제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반복하여 그 성능을 개선해 나가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례를 이제 테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이루다 인공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성 있는 그 A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또 데이터 그 수집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 AI를 조금 공부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모델의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그 모델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인권, 평등, 편향 등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에서 투명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I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그 방법 그리고 그것으로 나오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시스템의 한계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픈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렇게 많은 것을 스스로 다 공개를 하듯이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된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공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뭐 좋은 알고리즘들을 많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이라도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됐고 어느 기간 동안 수집했고 또 누구로부터 수집했는지 이런 수집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서 인공지능에서 나온 그 결과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그 기업들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좀 이 센서티브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업의 비밀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그것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투명성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 투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네이버의 경우 6월 말에 3차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또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예, 아까 또 국내에서 그 알고리즘 투명성과 관련된 법 제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거로는 AI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방통위에서 발표한 게 2020년 12월이고, 그 다음 해 5월에 이제 그 어떤 안을 이거와 관련된 기본 원칙 안을 만들어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6월 말에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법제화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자율규범으로 지금 되었다. 그래서 미디어 분야의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 편향, 불공정성과 같은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 원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2020년 8월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종합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목표가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4가지 그 전략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오프라인 미디어 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 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이렇게 4가지 전략 과제가 있었고 12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에 펼쳐질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서 그 임태훈 교수님이 참석자들에게 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것도 물어보시고 설문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인터넷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 인터넷 기술이 그 미래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사업화 기회를 준비한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AI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로 기술을 활용한다면 우리 삶에 큰 좋은 이점과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내 인공지능을 대학에서 처음으로 82년도인가 83년도에 이제 교육을 하신 그 석학 김진영 교수님,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AI를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요즘 많은 은퇴하시고 많은 강연을 다니시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세상을 바꿀 강력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본질이 무엇이고 능력과 한계를 잘 인지하고 해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가면서 인터넷이 없이는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만나게 될 그 인공지능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는다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 혹시 아직 청중들이 좀 계시면은 질문이나 혹은 여기 사실 KRIGF의 정신 중에 하나가 상호간에 좀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확산하고 뭐 그런 기능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미리 제기를 해주시고 담당자분께서는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은 좀 이따가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취지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상직 변호사님께서도 AI 관련된 강연들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이 주제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송구스럽지만 압축적으로 한 10분 정도로만 요점을 전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시간 정도를 짧은 시간을 같이 논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부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김현주, 이주원 학생이 발표하신 부분인데요. 전반적인 소감은 정말 기성학계에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의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충분하게 어느 교수님들이 발표한 내용과 저는 비춰봐서 크게 모자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토론은 이 주류적인 핵심적인 생각들에서 조금 비주류이지만은 저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권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부분인데요. 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때는 AI 시대의 일과 일자리 그에 대한 보상 방식이나 시스템은 기존의 것과 같은가 다른가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일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남한테 고용돼서 또 어떤 자리를 받아서 어떤 직위를 받아서 그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대부분 월정액으로 나오는 급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거는 우리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인류의 발전 방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어처럼 강한 이빨이나 근육이 없습니다. 표범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진화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진화 방식은 외연을 확장하는 겁니다. 도구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AI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초기는 어땠을까요? 노동을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손도끼 망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망치를 어느 방향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짐승에 던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계 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은 단순 반복하는 업무로 많이 들어갑니다. AI 시대는 어떨까요? 자, AI 시대는 왜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동안의 도구, 기계를 이용하는 시대는 인간의 정신이 물질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AI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 활동을 대체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만들어낸 AI로 가는 겁니다. 자, 정신이 유사 정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게 쉬울까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위험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 자본주의 속성은 성장하지 않으면 내부 갈등과 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형태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위험을 잡는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 어떻습니까? 인간의 정신활동을 대체하는 AI가 나오면은 정신노동까지도 대체되지 않을까요? 노동이 대폭으로 줍니다. 물론 이제 아까 학생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직접 다루는 그런 기술 분야의 노동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앞으로의 노동은 어떻게 될까요? 남을 위해 노동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고용하는 시대가 됩니다. 내 스스로 수익을 냅니다. 월정액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들어가는 수익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질 겁니다. 굉장히 수익이 불규칙해질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자본과 싸우는 방법이겠죠. 근로기준법 강화해서.
저는 이 방법은 뭐 필요한 부분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계속 강화되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 혁신되어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기술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노동이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 플랫폼의 발전을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적 과정 몰라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직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직업들을 활용해서 노동을 혁신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더 기업을 위한 인재 양성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대기업이 수용하지 못, 대기업은 이제 개인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만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많은 노동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찾을 것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저는 노동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하고 정부는 전체적인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이 약자 부분에 대해서 고려보다는 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돈 많이 들여서 외국 보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 자연인들이 이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은 자본과 기술을 대해서 일반 노동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AI 시대는 일의 성격과 일자리, 그에 대한 보상도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혁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 부분이 이제 상업과 혁신인데요. 혁신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엔 뭐가 있을까요? 기술자와 기술자가 아닌 노동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부분입니다. 규제는 가급적 없으면 좋겠죠. 세 번째는 뭔가요? 금융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있을 때는 그 기술 키울 수 있는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영국의 산업혁명 한번 보시죠.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은 2차, 3차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영국은 후진국입니다. 나머지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혁명입니다. 2차 이후에는. 그때 영국은 어땠을까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유럽 본토에서 기술자들이 종교박해를 피해서 올라왔죠. 금융가들도 종교박해로 올라왔죠. 규제, 후진국이 무슨 규제가 있겠습니까? 성공했죠. 자, 그 다음 모델들은 이 1차 모델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노동자가 배제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과학하시거나 기술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정말 그랬을까요? 미국은 규제가 없을까요? 저는 우리만큼도 규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혁신 방식은 규제의 내성을 가진 방법으로 AI 기술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은 어떻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AI에 대해서 혁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래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규제의 내성을 가진 AI 기업을 육성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울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 배제적인 그런 혁신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본과 기술에 올라탈 수 있는 노동 혁신 방법,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혁신해야 될 부분의 역량은 위험 통제 역량입니다. 이제까지 위험이라는 것은 비용 요소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위험이라는 것은 서비스 자체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인재 역량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SR이라든지 ESG 많이 하죠. 그 역량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AI라는 것이 우리가 기술 혁신이 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 너는 데이터 공짜로 내놔, 이거 얘기할 수 없거든요. 공짜로 받았으면은 사회적으로 그걸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ESG나 CSR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그 부분이 AI 기업의 중요한 역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인력 유출 방지 부분은 또 이제 기성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AI 인력들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자는 쪽입니다. 얘들이 미국 기업에 가서 일하고 유럽 기업에 가서 일하고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나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우리와 협력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혁신 전략 부분과 관련해서 법제 전략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EU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 부분하고 우리나라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어디 있나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입니다. 걔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규제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진출하고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진출하고 최근에 샘 앨턴만 왔죠. 자, 이후에는 AI 기업들 여러분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걔들은 어떻게 생존하느냐? EU 회원국이라는 체제 하에서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원래 AI 할 때 걔들은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 갔습니다. 왜냐? 자기가 서비스 자신이 없으니까 제조업에서 뭘 만드는데 AI를 쓰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EU는 후진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영국이 빠져나갔잖아요, 브렉시트로. 영국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 아주 안 좋습니다. EU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EU 회원국은 그걸 갖다가 단일 시장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걔들은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땅덩이에 내수가 없습니다.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모델 따라갈 수 있나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MS가 오픈 AI한테 12조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2조 투자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AI에 관해서 기술 맵을 그리고 서비스 맵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휴대폰만 만드는 데 아니거든요. 각종 부품도 장비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는 EU 모델이 맞다, 미국 모델이 맞다 그렇게 가는 거는 최악의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황동준 학생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편향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편향성이 나쁜 건가요? 자, 저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도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기업은 기본적으로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30대의 남성 그룹에게 내 가방을 팔겠어 라는 사람한테 너는 왜 30대 여성한테 어필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편향성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편향성이 문제되려면은 우리나라 현행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남녀 고용에 있어서 차별하는 거,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가치 이런 걸 갖다가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편향성이라는 개념만으로 가버리면은 뭔가 불합리한 것까지도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불합리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활동을 대체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불합리한데 인공지능한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인공지능 운영하는 기업한테 한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되는 행위가 나오면 네가 간다. 그 얘기를 우리는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기준도 저는 윤리기준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도 정부도 국제기구도 스스로 면피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리기준 읽어보면은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달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기업들이 AI 기업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선언하는 겁니다. 코어 퍼포즈를 선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기업들은 나는 신발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고객의 건강을 챙겨주는 기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에 그 애들은 신발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고객을 위한 건강에 관한 걸 모두 헬스케어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AI 기업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의 코어 퍼포즈를 선언한다면 그만큼 윤리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AI 기업들이라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게 바뀌고 서비스도 지금 하면 안 되면 반대되는 것도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저는 뭐 갑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 코어 퍼포스에 고객의 인권 보호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걔들이 그 트럼프 정부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내놔라고 뭐 했을 때 걔들은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CEO나 그 경진이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자,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보면 우리한테 정보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4년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또는 좀 더 동안은 우리 기업이 어떤 손실을 볼지도 모르고 기업이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다만 우리는
코어 퍼포스인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손실봐도 좋고 기업이 망해도 좋다. 그대로 가겠다. 이걸 선언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AI 기업도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윤리 기준 수백 개 만들어 가지고 보지도 않는 거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계 학층에서 정말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토론을 정말로 열심히 또 진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찐으로 AI 관심 있으신 것 같고 또 AI가 정말로 중요한 이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자의 월권으로 혹시 온라인상에서 질의나 토론할 것이 있다면은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뭐 온라인상에도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혹시 지금 손세원 학생의 어떤 그 질의에 대해서 그 대답이라든가 뭐 코멘트를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예, 저 이상기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은 여전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문제를 아까 전에도 일자리를 제가 말씀할 때 드렸지만은 기존의 잣대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알고리즘에 넣을 데이터 보면 개인정보, 영업비밀, 초상권, 저작권 다 포함되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교수님들의 연구 저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 넣지 못하게 한다면은 AI에 나오는 결과물이 굉장히 허접할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이 좋은 데이터들 인터넷에서 다 끌고 가지고 그리고 찾아가지고 멋진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그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서비스가 잘 될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보상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 또 개인정보 주체나 저작권 주체 입장에서 또 보면은 아니 저작권 주체는 이미 나는 동의를 받고 내 저작물들을 빌려주고 대여하고 있고 개인정보는 내가 꼭 동의를 안 하면 안 가게 돼 있는데 그냥 그걸 거저 쓰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 해결한다면은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의 표현물, 저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I 시대가 올까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중에서 민감한 걸 제외하고는 다 특히 건강의료 부분도 그 식별성을 제거해가지고는 다 저는 AI 알고리즘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기업들처럼 이거는 서비스를 좋은 걸 해서 하면 그게 공동체나 개인의 보상이 아닐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저작물 같은 거를 딱 특정해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개인 보상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작권법 개정안도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복제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 기업이 수익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그냥 그걸 갖다가 자기 서비스를 해서 끌고 하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러냐 그 개인적으로 그 어떤 그 리워드를 주려면 개인을 식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하자 할 때 요즘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다 그런 거 식별을 못하게끔 이렇게 가공 처리라고 하나요? 익명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니 개인한테 이렇게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공공적인 그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방식의 해결 방법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AI 문제가 정말로 뜨거워서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자의 권한으로 강제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발표해주고 토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